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안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 한주영이라고 합니다. 미용 가위를 잡은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매일 아침 마트 문이 열리기 전 출근해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고 마트 폐점 음악이 들릴 때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게는 결혼한 지 16년 된 남편 박철우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비극은 어쩌면 8년 전 남편이 번듯하게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남편은 호기롭게 친환경 기술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나왔어요. 폐 플라스틱에서 재생 촉매를 추출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기술이라는데 저로서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똑똑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니 잘 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1년이면 된다던 기술 개발은 2년, 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고 남편은 기술 연구와 시제품 제작을 핑계로 퇴직금은 물론 여기저기서 대출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늘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 넘어가고 빚까지 생기려고 하니 제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남편은 꼭 성공할 테니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집에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트 안 미용실에는 유동 인구가 많아 몸은 고되도 수입은 꽤 짭짤한 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내고 집 대출을 감당하고 생활비 전반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이번 촉매 실험만 성공하면 우리 팔자 고친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사실 중간에 그만두고 취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남편에게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자고 애원했습니다. 저 혼자선 무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 생활은 더 이상 못한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절박함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는 사장님 소리 들으며 연구소랍시고 빌린 작은 사무실에서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속이 터졌죠.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마음이 태평성되지. 8년이야 8년. 언제까지 내가 뒷바라지하고 기다려야 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기를 안 믿어준다며 섭섭해했습니다. 자기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아내인 저라면서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의 부부였지만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공민아이고 저보다 4살 어린 디자이너였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그녀는 성격이 참 밝고 싹싹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살갑고 애살 있게 굴어서 단골 손님들도 금방 늘어났죠. 눈치도 빠르고 미용 실력도 나쁘지 않아 저도 미나 씨를 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가끔 저를 데리러 오곤 했는데요. 남편이 미용실에 나타나면 미나 씨는 늘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나 씨에게는 유독 무뚝뚝하게 굴었어요. 원래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미용실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는데도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고개만 까딱하고 마는 시기였죠. 제가 오히려 민망해서 공 선생한테 좀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지. 왜 그렇게 무안을 줘? 라고 핀잔을 주면 남편은 굳이 웃어줄 필요 있냐며 퉁명스럽게 대꾸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사업이 안 풀려 성격이 더 괴팍해졌나 보다 생각할 뿐이었죠. 어느 주말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붙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우리 아들 살 빠진 거 좀 봐라. 주영아, 너 미용실 일 바쁘다고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이는 거 아니니?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안에서도 잘 먹이고 내줘도 잘해줘야지. 라며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 8년째 돈 한 푼 못 벌고 빌빌거리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며느리 고생은 안중에도 없으신 그 말씀에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크게 한바탕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 내가 얼마나 쎄빠지게 일하는지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셔? 아, 엄마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왜 예민하게 그래. 갈 때마다 저런 말 하시잖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게 바쁜데 갈 때마다 당신 안 챙겨주냐고 하시잖아. 내가 집에서 놀아? 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어머님 아들이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해서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셔 매번? 그 말에 남편도 지지 않고 맞받아 치더라고요. 유세 좀 고만 떨어. 나도 노는 거 아니잖아. 나도 잘해보려고 미친 듯이 노력 중이라고. 그 노력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라도 취업 준비하면 안 되냐고. 아, 정말.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했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도 섞지 않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쯤 지났을까요? 며칠째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쇼핑백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묻자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 대기업이랑 협력계약 맺었어. 이건 선급금으로 들어온 돈 중 일부고. 뭐라고? 아니 그런 걸 왜 말을 안 해?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그렇게 구박한 게 당신 아니야? 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 어떻게 된 건데? 자세히 좀 말해봐. 남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남편의 재생촉매 기술을 높게 평가해 5년치 독점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로열티를 생각하면 미용 가위 안 잡아도 된다는 호언장담까지 하면서요. 봐봐, 나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면 해낼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동안 나 무시하고 쪼아댄 거 반송 좀 해.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사람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동안의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을 몰아세웠던 미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쪼아댔던 건데 이렇게 한순간 잘 풀릴 줄 알았나요?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미용실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랑도 했죠. 8년 무명 생활 끝에 남편이 드디어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다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요.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나 씨는 원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하늘이 아셨나 봐요. 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생활비도 가져다 주었고 제게 명품 가방도 선물했죠. 저는 8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평온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제 삶의 보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이 깨지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부친상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던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일이 생겼거든요. 그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에 지인 부친상 장례식에 가기로 했기에 미용실에선 일찍 퇴근하고 나왔어요. 친한 지인이라 원래는 늦게까지 빈소에 자리를 지키려 했는데 몸살기처럼 으슬으슬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계획과 달리 일찍 장례식장에서 나왔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마치고 안방 침대에 누워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선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간 정도 잤더라고요. 몸이 무거워 그냥 모른 척 계속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맞은편 남편이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대화 내용이나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숨소리 섞인 민망한 대화 내용. 지금 무슨 통화를 하고 있나 싶어 놀라서 몸을 일으켰죠. 아마 남편은 제가 집에 있는 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들리는 대화가 너무 이상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거예요.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작은 방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며 이상하고 음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죠. 저는 경악을 하며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남편은 전화를 황급히 끊으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냐고! 말리는 남편을 매몰차게 밀치고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찍힌 발신자 이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공실장. 공실장? 공실장이라면 설마 우리 미용실 공민아 씨? 공민아 씨를 공실장이라고 평소에 불렀거든요. 저는 그 번호를 확인했고 제 폰을 가져와 공민아의 번호를 꺼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공민아의 번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전까지 이상한 대화를 했던 그 상대가 저희 미용실에서 일하는 공실장 공민아였던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은 쩔쩔맸습니다. 여보, 오해야.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공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그녀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난데 우리 집 어딘 줄 알지?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왜인 줄은 알지? 10분 안에 안 오면 너네 집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15분 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공민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둘이서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 제가 따져묻자 공민아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5개월 전쯤에 우연히 마트 앞에서 마주쳐서 사장님이 집까지 저를 태워다 주셨어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맞아서 그때 번호 교환하고 연락하게 됐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희 미용실에 와서 공민아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목석처럼 굴었던 것. 공민아가 사장님 무서우시다며 저한테 너스레를 떨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짜고 치는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둘 다 내 뒤통수를 쳐? 당신은 이제 막 사업 빚보고 고생 끝날 때 되니까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바람이야? 저는 울부짖으며 집안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이란 물건은 죄다 2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깨지고 화분이 뒹굴었지만 제 가슴 속의 분노는 조금도 식지 않았죠. 2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었고 공민아 역시 당장 사장님과 헤어지겠다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저는 그날 2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면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공민아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미용실에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했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아들도 그렇고 제 상황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의 무능력을 8년 동안이나 견뎠는데 이제 빚 좀 보려고 하니 외도하고 이혼이라뇨. 너무 기막히고 억울한 일이었죠. 저는 속을 끓이면서도 일단 남편의 약속을 믿어보기로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당연히 공민아는 다음 날부터 미용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덮은 채 3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아무리 그냥 넘어간다 한들 당연히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심지어 남편을 향한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이 잠이 들면 수시로 남편의 휴대폰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폰은 깨끗하더라고요. 카톡방에도 통화 목록에도 공민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꼬박꼬박 일찍 귀가했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유독 자주 보이는 이름 하나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장문철 대리. 남편이 요즘 부쩍 자주 통화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이름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름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보니 이름만 다르지 또다시 공민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또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봐줬는데 또? 저는 완전히 폭발했고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 남편의 얼굴에 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나를 2번이나 속여? 아직도 공민아랑 만나? 장문철 대리 같은 소리 하네.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니 나중엔 아무 대꾸 없이 옷을 주워 입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난리치든 말든 입을 꾹 닫은 채로 대꾸도 없이 옷만 입고는 그 길로 그냥 차키 챙겨 휙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딜 가냐고 외쳐도 무시하고요. 기가 막혔죠. 혹시 공민아한테 가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칠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공민아의 오피스텔로 직접 쳐들어가 보기로 했죠. 남편이 거기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력서 주소지에 찍힌 공민아의 집으로 갔고 공동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앞 계단에 숨죽이고 서 있었어요. 그때 마침 택배를 가지고 나오려는 공민아가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달려가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죠. 갑자기 제가 나타나자 공민아도 놀라서 기절초풍하려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밀고 들어가 보니 떡하니 남편의 짐가방이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공민아의 뺨을 올려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각서 쓴 거 기억도 안 나? 분명 헤어진다고 해놓고 아예 살림을 차려?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뺨을 맞은 공민아가 저를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처음 들켰을 때와는 다르게 아주 당당했죠. 원장님, 여태껏 원장님 돈으로 남편 먹여 살린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서로 애정도 없으면서 왜 억지로 붙들고 있어요? 그만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저는 오빠 사랑해요. 그녀의 말에 기가 막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부부관계를 판단해? 그리고 남의 남편이랑 바람 넣어놓고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 남편 사업 잘 된다고 하니 탐나디? 그래서 작정한 거야? 아니요. 시기로 따지면 오빠가 사업 잘 되기 전부터 만났어요.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설령 오빠가 빈털터리여도 사랑해요. 원장님처럼 사업 잘 안 될 땐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무시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전. 제 뒤통수를 치고 남의 남편을 뺏은 상간녀가 오히려 본처인 저더러 조건을 따지는 속물이라며 폄하하고 있는 꼴이라뇨.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때 마침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여긴 어떻게 알고? 네가 사람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 나야 공민아 전현이야. 그런데 공민아는 남편의 팔짱을 꽉 끼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난 원장님하고 달라. 오빠가 아무것도 없는 백수여도 괜찮다고. 오빠 사업 잘 되기 전부터 나는 오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잖아. 알지?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과 이혼할 거야. 솔직히 그동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했잖아. 너무 힘들었어. 무시당하는 거 지긋지긋했다고. 이제 그만하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그래도 남편이라고 기다려주고 헌신하고 뒷바라지했는데 잘 되자마자 바람이라뇨. 그리고 무시라뇨. 힘들고 속상한 마음에 부부끼리 그런 말도 못하나요? 자기가 바람나 놓고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저는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넋이나가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는 살면서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혼해달라고 그냥 끝내자고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이혼해 줄 텐데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비며 사업자금으로 보태준 돈, 위자료며 양육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겠다고요. 그렇게 피말리는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상간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죠. 그동안 살고 있던 집값이 많이 올랐고 남편은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8년간 남편의 경제적 기여도가 전무한 데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외도로 가정을 깨려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툼 끝에 집은 온전히 제 명의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민아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남편이 잘 됐는데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내 언니한테 뺏기느냐며 혀를 찼죠. 저도 분통이 터졌지만 뭐 어쩌겠나요. 남편 놈이 딴 여자 좋다고 집도 나갔고 저도 그 인간 얼굴 치떨려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은데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짐을 챙겨 공민아의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있던 재산은 다 저한테 넘어온 거죠. 공민아 입장에선 남편 사업이 잘 되니 그깟 재산 몽땅 저 줘봤자 자기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16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승수와 별개로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우울증도 생겨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을 먹기도 했죠. 가끔 들려오는 전 남편 박철우와 공민아의 소식은 제 상처를 더욱 헤집어 놓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란듯이 혼인신고를 하고 깨가 쏟아지게 산다더라. 전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외제차로 차를 바꿨다더라 하는 등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8년을 뒷바라지한 조강지처는 버려지고 숟가락만 얹은 상간녀는 호의호식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답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조금씩 무뎌지고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평소 알고 지내던 남편의 지인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주영씨, 소식 들었어? 철우가 죽었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죽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박철우는 산에 올랐다가 실족사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사라고는 하지만 주변 상황이나 남겨진 정황들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더 충격적인 건 전 남편이 수억 원대의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업 잘 돼서 돈이 펑펑 들어온다던 남편이었는데 수억 원대 빚이라니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단 전 남편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빈소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시어머니와 상복을 입은 공민아는 넋을 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67명 서서 소리를 질렀죠. 박철우가 빌려간 내 돈 어떡할 거야? 사장님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린 어떡하라고. 부의금함이라도 들고 갑시다. 그들은 부의금함을 뺏으려 들었고 공민아는 울면서 그 함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구석에서는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계셨고요. 그곳에서 저는 박철우가 말했던 성공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게 말했던 대기업과의 독점 공급 계약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일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죽은 것도 놀랍지만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거짓 성공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모양이었습니다.
제게 가져다 주었던 현금 뭉치, 명품 가방, 외제차, 그 모든 것은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사기를 치고 사채를 끌어다 쓰며 만든 돈으로 누렸던 것이었죠. 8년 동안 무능력자로 낙인 찍혔던 그에게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은 마약과도 같았을 겁니다. 공민아와의 불륜 역시 그 허영심의 연장선이었을 거고요. 남편은 자신을 추켜 세워주는 공민아에게 빚을 내서 돈을 펑펑 썼고 진짜 성공한 사업가 마냥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돌려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빚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난 모양이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끝까지 몰린 박철우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참으로 비겁한 선택이죠. 부의금 함까지 뺏긴 공민아는 완전 넋이 나갔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 남편이 남긴 거액의 채무를 고스란히 공민아가 떠안게 생긴 거였죠. 게다가 전 남편이 자기 명의로는 돈을 다 빌렸으니 나중엔 공민아의 명의까지 이용해 사채를 썼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여? 빚더미만 남기고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사기꾼 같은 새끼. 공민아가 땅을 치며 통곡하자 구석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공민아에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야, 이년아. 너 같은 년 만나서 홀려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기꾼? 다 너 때문이야, 이년아. 피해는 제가 입었는데 그딴 소리가 나오세요? 아들 사기꾼으로 키워놓고 뭐가 잘나셨냐고요. 뭐야? 그러면서 두 여자가 장례식장 바닥을 뒹굴며 싸움이 난 겁니다.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허망함밖에 안 느껴지더군요. 남편의 성공이 모두 거짓과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그때 헤어진 게 천운이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았더라면 저 아수라장의 주인공은 공민아가 아니라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제가 평생 가위질해서 모은 돈도 모두 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고요. 저를 기만하고 버리려 했던 그의 아기가 결과적으로는 저와 제 아이를 살린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박철우가 남긴 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이혼 후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마친 상태라 제 재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후 공민아의 소식도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여자. 하지만 남겨진 건 갚을 수 없는 빚과 원망뿐이었겠죠. 전 남편 박철우는 평생 성공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 거짓으로 만든 성벽 아래 깔려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상처받은 가족들과 지독한 채무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에너지조차도 저 자신을 위해 쓰고 싶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 지독했던 16년의 세월. 그 세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